1번 문제 보시면 해썹 7원칙을 쓰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썹이라고 하면 12절차로 구분이 되죠. 12절차라고 하는 것은 준비 단계가 5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원칙이 7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용어 정리하는 부분도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썹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은 여기에서 2조 정의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정의 부분에 보시면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해썹이라고 짧게 이야기를 하죠.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축산물 우리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을 하고 있죠. 이런 식품, 축산물을 원료 관리부터 해서요,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 원료 들어와서부터 내가 제조하고 또는 가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유통, 판매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아니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마다 유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는 해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썹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12절차라고 하는 단계를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12절차 단계는 준비 5단계, 원칙 7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해썹팀을 구성하고 그 해썹팀을 구성했으면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용도 확인하고 그리고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 공정 흐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준비 단계 5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정 흐름도까지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으면 이제 원칙으로 넘어가게 되죠.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고요. 그 위의 요소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중요 관리점 CCP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CP 한계 기준도 설정을 하게 되고요. 한계 기준 설정을 했으니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방법을 확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니터링 하는데 이 벗어났다, 이탈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개선 조치를 할래? 그리고 이것을 검증 절차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와 기록 유지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방법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7원칙에 주로 나왔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해 요소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보면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우리는 위해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해 요소는 크게 나누면 생물학적 위해 요소, 화학적 위해 요소, 물리적 위해 요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게 되죠. 위해 요소 분석을 하는 것은 식품 축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소. 여기 말하는 위해 요소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나 조건 이런 위해 요소와 그리고 또는 위해 요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위해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위해 요소 분석을 했으면 중요관리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죠. 중요관리점 또 다르게 짧게 해서 CCP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해썹에 적용을 해서 식품 축산물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아니면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를 시켜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식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과정 또는 공정을 우리는 중요관리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생물이 문제가 되니까 살균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살균이라고 하는 단계 그것이 CCP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한계 기준을 보게 되죠. 한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관리점에서 CCP에서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기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균이라고 하는 것을 CCP로 잡았는데 그 살균을 해가지고 내가 미생물을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5도씨에서 5분 하니까
미생물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95도씨에서 10분 하니까 미생물이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감소를 했더라 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우리는 95도씨 10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한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한계 기준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래? 라고 하는 거죠. 중요관리점에서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관찰 아니면 측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 조치라고 하는 것은요, 모니터링을 했더니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썹 관리 계획의 유효성이나 아니면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주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의 CCP를 정하고 한계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적에 여전히 유효한가 또는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용어가 낯설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는 익혀두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썹 12절차 중에서도 7원칙은 기억을 해두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해썹 7원칙을 쓰세요 라고 했고요. 7원칙으로 위 요소 분석, CCP 중요관리점 결정, 그리고 CCP 한계 기준 설정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개선 조치 방법도 만들고 검증 절차나 방법을 수립을 하고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을 한다 라고 하는 이 7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법령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라고 해서 항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었습니다.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해서 1시간 더 건조 혹은 강렬할 때에 전후의 측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몇 %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고 묻고 있죠. 지금 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품 공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총칙 그리고 일반 원칙에 가면 항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보시면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해서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렬할 때에 전후의 측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임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냥 항량은 0.1% 이하이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계산 문제입니다.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의 몰수 플러스 용질의 몰수가 분모로 오고요. 물의 몰수가 분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몰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식품에서는 25% 수분과 20%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고요. 물 분자량은 18이 되고요. 설탕의 분자량은 340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죠. 그랬을 때 몰수 개념을 보면요. 물 몰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질량은 25만큼이 들어있는 거고요. 전체 100%니까요. 100 중에 25만큼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서 분자량이 1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요. 물의 몰수는 제가 18분의 25라고 말씀드렸고 용질의 몰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20%만큼이고 그리고 분자량 같은 경우는 342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졌죠. 그리고 물의 몰수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시면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0.9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0.96 그리고 풀이과정을 제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풀이과정까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요.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검체 100g 중에서 이것을 빼고 얻은 양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식품 중에 일반 성분의 시험 결과는 보통 백분율로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라고 묻는 건데요. 이것 식품공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보면요. 식품성분시험법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중에 일반 성분 시험법이 있습니다. 일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봐주시면요. 일반 성분 시험법은 식품 중에 일반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 관한 시험법이다. 그리고 보통 일반 시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하면 외관, 취미, 수분, 회분, 조담배, 조지방, 저섬유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비중이나 아미노산성 질소나 각종 당류나 지질 등에 대해서 실험을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체 100g 중에서 빼야 되는데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 양을 감하고 얻은 양으로 표시를 하고 식품 중에 일반 성분 시험 결과는 보통 백분율로 표시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질이 탄수화물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라고 하면 수분, 그리고 조단백질, 그리고 조지방, 그리고 회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계산 문제입니다. 용액 A가 4도씨에서 비중이 1.15였다. 그런데 4도씨에서 용액 A의 밀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도씨 물의 밀도도 주고 있죠.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단위를 보시면 밀도 단위가 이렇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세제곱미터가 결국 부피 단위니까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램 퍼 밀리리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값이 비중이랑 밀도잖아요. 그럼 비중이 뭔지도 한번 알아야 되겠죠. 비중이 뭐냐라고 보면요. 밀도와 그리고 표준 물질의 밀도와의 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는 계산을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비중 같은 경우는 표준 물질의 밀도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분자고 분모고 둘 다 밀도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위는 얻게 되죠. 그리고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것, 표준 물질 밀도 같은 경우는요.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4도씨 1기압의 물을 이야기를 하고요. 기체인 경우에는 0도씨 1기압의 공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 비중 값은 나왔죠. 1.15 표준 물질의 밀도 1000이라고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의 밀도, 용액 A의 밀도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1150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밀도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1150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문제 한번 볼까요? 일정한 배양 조건에서 미생물을 배양할 때 배양액 중의 대수값과 그리고 배양 속도를 증식 곡선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미생물 생육 곡선, 증식 곡선을 순서대로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축이 시간, 그리고 Y축이 세균의 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하게 가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사멸하는 시기를 가지게 되고요. 이게 각각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단계를 순서대로 적으면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문제 나온 김에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요. 유도기 경우는 미생물 수가 옆으로 일정하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고요. 세포 증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포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포 크기가 증가를 하고요. RNA 함량은 증가하고요. 내가 세포 증식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합성
위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수기 경우는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세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는 최대의 성장 속도를 보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는요, 세대 기간은 짧고요. 그리고 세포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생물 대사산물이 생성이 되게 되죠. 대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없는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균수 변화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포수는 최고의 세포수를 보이는 단계가 정지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영양 성분은 거의 다 고갈이 되어 가고요. 그리고 미생물 대사산물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그리고 세균 증식과 사멸 속도가 동일한 상태가 이 정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오히려 생균수가 감소하는 시기인 사멸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D값을 묻고 있습니다. 전분의 가수분해 정도를 나타내는 D값이라고 하는 것. 근데 A가 45고 B가 90입니다. B값이 더 크죠. 이때 점도와 당도를 부등호로 비교를 해서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괄호 안에 A, B를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먼저 D값 개념을 한번 볼까요? D값은 다르게 얘기하면 당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분이 어느 정도 가수분해가 되었는가, 그 가수분해 정도를 나타내는 것. 그 값을 당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분모에 고용분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 포도당으로 표시를 하는 직접 환원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화율이 크다고 하는 것은요, 고용분은 감소가 되었고요. 직접 환원당, 포도당 값은 올라가게 되면 당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당화율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분해가 많이 되었구나, 고용분이 많이 분해가 되고 포도당이 그만큼 많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D값이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 평균 분자량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절단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전분, 사슬이 많이 절단이 되었으니까 평균 분자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평균 분자량 감소를 해서 직접 환원당, 포도당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맛, 감미도나 결정성이나 삼투압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점도나 흡습성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수록 D값이 증가할수록요. 그래서 여러분들 D값이 어떤 개념이다, 그리고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식 봐두시는 것 좋고요. 그리고 D값이 증가할수록 평가되는 것들, 변화되는 값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중에서 점도와 당도를 묻고 있죠. 그러면 점도가 더 높은 것은 D값이 낮은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도값으로 보면요, 당도가 더 높은 것은 D값이 높은 B가 되게 됩니다.